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겠다. 대표는 위임된 권한에 불과하다. 지난 10일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한 달여 동안 논란이 되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논란, 결국 국민과 당원들의 여론조사, 투표로 공천하는 것으로 되돌아갔죠.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측의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한숨 돌렸다 이런 반응이지만 많은 국민들 과연 이 일이 이렇게까지 논란을 키울 만한 일이었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때로는 번거롭고 때로는 오래 걸린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이번 무공천 논란 좀 지나친 면이 없지 않네요.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신 말씀대로 대표는 위임된 권력에 불과하다는 거 조금만 일찍 아셨더라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4월 14일 국민TV 라디오 김선의 시사돌직구 지금 시작합니다.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네, 다시 김선의 시사돌직구 오늘 이제 초대석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늘은 대변인을 맡고 계신 한정혜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 가지 새정치민주연합이 격동의 새정치민주연합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고 이슈들도 많아서 오늘은 특별히 대변인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좋군요. 네, 분위기 좋아요. 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치 얘기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저만 이렇게 해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네. 모시고 어떤 당이든 어디에 계신 분이든 이슈가 있는 분이라면 모셔서 편하게 말씀 나눠보고 있는. 새누리당도 오면 편한가요? 참 편해요. 그 대신 이제 게시판에 이제 댓글이 막 폭발하죠. 전에 인기가 있다는. 인기는 숫자적인 그런 순위로서의 인기는 모르겠지만 이제 침묵하는 다수? 네, 그런 분들에게 받는 인기는 그래도 새누리당에서 왔는데 댓글이 너무 가슴 아픈 글들이 달리거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혹시 상처를 입거나. 저는 그 새누리당 청년 당원분을 한 분 모셔서 길게 얘기 나눠봤는데 가슴 아픈 댓글이 많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답게 쿨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댓글이 여기 실시간으로 달리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나왔는데 이게 그래도 처음은 좀 봐주고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수를 하고 하더라도 보이지는 않겠지만 제가 또 얼굴이 그렇게 밉지는 않습니다. 이쁘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초반부터 외모 깔때기로 시작하시는 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같은 당의 정청래 의원님이 정청래 의원님은 얼굴이 크시기 때문에 안 돼요. 얼짱 정치인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얼굴이 짱 큰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얼굴이 짱 큰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잘생긴 게 아니라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미모가 제법 되시는 우리 한정혜 대변인님 모시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양념으로 한정혜 그녀는 누구인가 네. 이렇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그녀께서는 누구신가 네 이렇게 편하게 말씀 나눠볼게요. 대변인이 되셨습니다. 오 대변인 네 대변인은 이제 정치의 꽃 아니겠습니까? 꽃 그런가요? 자꾸 그쪽으로 흐르네요. 네. 그래서 아무튼 남자 대변인도 꽃인 거죠. 그렇죠. 약간 칙칙한 꽃. 그렇다고 우리가. 근데 좀 놀랍게 시작을 했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다가. 대변인으로 지명 받으시고 전혀 모르셨어요?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표께서 보자고 이렇게 면담을 잡아서 방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실에서 연락이 온 거죠. 대표라면은 이제 김한길 그때 김한길 대표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당대표가 부른다라고 하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학생 주임 선생님한테 막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늦으면 안 되니까 갔죠. 갔는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대변인 해볼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혀 이제 예상치를 않았던 질문이라서 그래서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는데 제가 솔직히
노동 현장에도 있었고 해서 몸으로 이렇게 때우고 하는 거는 잘하는데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냥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아요. 이렇게 그 말씀만 하시고 알았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요. 그런데 참 그 대변인이라는 자리가 네. 어렵잖아요. 이렇게 네.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뭐 기자들이나 뭐 다른 분들하고 이제 소통도 항상 이렇게 그게 열려 있어야 되는 네. 자리고 당의 입장이나 뭐 대표의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숙지를 하고 있어야 그렇죠. 되는 입장이라 상당히 그냥 이제 의정 활동 뭐 하실 때 하고는 일도 굉장히 많아지셨을 것 같아요. 일은 진짜 많아졌습니다. 대변인 업무가 저도 이제 당직을 제대로 맡아서 하는 게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사실 처음 알았어요. 당직을. 전에 이제 원내 대표단에 있으면서 원내 부대표 활동을 할 때도 아침부터 이제 움직이는 일들이 많았는데 당직은 이게 차이가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대변인은 어쨌든 대표의 일정과 이렇게 같이 사이클을 같이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답변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되고 한데, 사실 우리 지금 상황이 너무 많이 급변하는 게 많아서 저희가 그 답변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전 상황하고 오후 상황이 다르고. 예, 지금 기자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언론인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다 물어오는데 그걸 답변을 다 못 해드리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도 모르는 것들도 좀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거, 지금 회의 중인데 결과 묻는 분들도 있으시고 막 이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네. 어려움이 거죠. 많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제가 TV에서 의원님 나오실 때마다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얼마나 잘하시나, 유심히 보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이렇게 브리핑을 그런가요? 하셔서, 네. 역시 그 노동계 쪽에 오래 계시고, 그 최초에 그 여성 노조위원장도 하셨던 분이라 역시 말씀하시는 포스가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는데 네. 원래 말씀 이렇게 잘 하세요. 남들 앞에서 나서서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노동 현장에서 활동을 할 때는 주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투쟁사잖아요. 네. 투쟁사 위주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행사 있을 때 가면은 이제 격려사 정도 하는 이제 그런 거였고 대변인 업무는 좀 완전히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말하는 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다를 것 같고 말을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사실 잘 못 들었었는데 그 대변인 하면서 그냥 전달을 좀 잘 한다는 얘기는 조금 들었어요. 그게 잘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전달을 좀 잘 하려고 제가 말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빠르게 하지 않으려고는 노력을 좀 하죠. 좀 꾹꾹 눌러서 천천히. 조금 눌러서. 네. 왜냐하면 이제 기자들도 나의 속도에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속도에 적응할 때까지는 좀 천천히 하고 적응이 됐다 싶을 때 제 속도를 내자. 이렇게 해서 요즘은 조금씩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변인이 되셨다는 거는 뭐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 뭐 모르고 지나가셨던 분들도 많았지만 그 대변인 한정에로서 좀 많이 회자가 되었던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송파구 세모녀 사건 관련해서 브리핑 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셔서 굉장히 많이 뭐 이슈가 되고 그랬었는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그런 거였고 그 브리핑을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예, 그건 제가 굉장히 좀 공을 들여서 좀 썼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블로그를 오면은 제가 꿈꾸는 세상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마음껏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면 그 노후가 어쨌든 보장이 되는 세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그 노동의 가치가 좀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다 차지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인간적인 삶이 좀 영위가 될 수 있게끔은 돼야 된다. 그런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세상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세상으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정말 가슴이 아팠던 거는 제가 사실 그 생각을 잘 못해요. 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목이 메어가지고. 지금도 울컥하시네요. 그 글을 이렇게 보시면 그 글은 어머니가 적은 건 아니에요. 예, 글씨체를 보시면 그건 이제 따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모녀가 이렇게 앉아갖고 그걸 결정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자가 마무리를 했을 텐데. 그때 과연 국가는 뭘 하고 있었을까? 그 세 분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지금도 그 세모녀 사건 말씀하시면서 울컥하시는데. 좀 그런 어쨌든 그런 아닌 게 아니라 슬픈 뉴스가 없는 정말 하루라도 그런 슬픈 뉴스가 없는 그 대한민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어쨌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나서 그 우리가 정치권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 그걸 조금 이렇게 신경 써서 이걸 내가 잘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잘 못했어요. 정말 네. 잘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뭐 준비하신 내용들이 있었지만 뭐 그것까지는 다 이제 소화를 그 자리에서 못하셨지만 대변인님이 그 눈물을 보이셨던 그 장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사건의 무게를 더 가늠하게 해준 그런 일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 정말 지금도 많이 슬프신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그 송파구 세모녀 사건 이후로 그 사건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주목이 돼서 보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정말 생활고 때문에 죽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건지 정말 매일매일 그런 소식이 요즘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동반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불안이 있다는 거죠. 사회적 불안 우리 주변에 어떤 그런 불안 심리가 있다는 거고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것이 어떻게든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정치권이 사실은 그런 불안감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정책들을 펴야 하는 거고 어떻게든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자라고도 하는데 사실 정치 이슈가 너무 크게 부각이 되고 하니까 그런 민생 이슈들이 안 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잘 다뤄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 이슈만 크게 다뤄져요. 그렇죠. 예, 크게 다뤄지고 실제 말은 민생하지만 민생 이슈를 크게 다뤄지지 않는 언론의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정치 이슈를 다루는 것만큼 민생 이슈를 그렇게 끈질기게 크게 다뤄주는 것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정말 빨리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말로는 정치권도 그렇고 민생이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다뤄지는 것도 그렇고 실제로 정치하시는 분들이 공을 들이는 문제도 좀 정치적 이전 투구 이런 쪽에 골몰을 하는 보이죠. 것처럼 보여져서 그렇게 보이죠. 참 근데 실제로 그 여의도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죠. 새누리당에서도 뜻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게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민생에 닿을 수 있는 정책적인 문제에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부각되지가 못하고 있고. 부각되지가 않죠.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입법 활동이다 또는 이제 정책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는 좀 재미없어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인들이 재미없어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잘 안 해주셔.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사항들은 막 이렇게 권력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파장들이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어쨌든 좀 크게 싣고 하는 것을 좀 재미있어라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죠. 조금 더 저는 이제 언론에 부탁하고 싶은 게 정치에 대한 관심을 조금 좀 줄이고 그런 민생 현안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훨씬 더 많이 좀 높여주면 우리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텐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의원님 한정혜 대변인께서 이제 꿈꾸는 세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제 교육이라든지 질병 치료라든지 그 인간적인 기본권을 정말 제약 없이 누구나 보장받는 그러한 세상을 이제 꿈꾸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정혜 의원님 그 대변인께서는 노동계 경력이 이제 오래되셨고 또 영국에서 유학 생활 하시면서 또 그때 이제 영국 사회를 경험하시면서 또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외국 생활 하시면서 느꼈던 한국 사회에 좀 정말 바뀌어야 될 문제점이랄까? 그런 것들. 또 앞으로 이제 복지국가 문제가 많이 지금 누구나 다 복지국가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아주 저쪽으로 치우쳐서 격렬하신 분들도 복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다 인정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해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복지국가 이제 노동권이나 기본적인 생존권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지금 또 내세우고 계신 거 있잖아요. 생활임금. 생활임금. 네, 관련해서 생활임금 조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뭐 한번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 목표는 복지국가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결국은 이제 재정과 관련된 현실적인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복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게 뜬구름 잡는 복지는 할 수 없는 거니까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게 결국은 사실은 북유럽이 복지가 잘 돼 있다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당장 북유럽 복지 할 수 없는 건 또 다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무엇부터 할 것이냐. 근데 그거는 결국은 어느 지점에 먼저 신경을 쓸 것인가인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예, 우선순위를. 그래서 그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또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든 사회에 나와서 적당한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은 주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최저임금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그 최저임금을 받아서 생활은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생활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할 때 혼자 사는 생활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가족의 개념으로 보면은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고 또는 병원에도 가야 되고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그냥 최저임금만 가지고 과연 내가 내 아이를 학교를 제대로 보낼 수 있는가. 남들이 다 시키는 사교육 다는 못하지만 한두 개 정도 시켜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아플 때 병원에 가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 건데 그 본인 부담금을 낼 수 있을 정도가 되는가. 또는 누가 아파서 병원에 간병을 해야 되는데 식구들은 다 일을 해야 되는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대신 간병을 해줄 수 있는 게 되는가. 이런 그 지점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만 할 수 있게끔 또는 생활이 영위가 될 수 있게끔 교육과 관련되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아픈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가. 네.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의 지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와중에 보면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많거든요. 우리가 다 뭐 의무교육이라고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에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아마 우리 김선 작가님께서는 말씀드렸지만 나주에서 있었던 그 어린이 성폭력 사건 네. 보면 고종석이라고 하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고 시의 경우에는 25세 그런 사건을 저질렀는데 중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본인이 작은 아버지 집에 얹혀 있으면 사실은 그때부터 자기 먹을 거를 벌어서 먹고 살아야 했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공사판을 전전하기도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중학교를 중퇴한 아이가 나와서 흔히 말하는 4대 사회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을 얻을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이 청년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누구는 나이 25에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이 여전히 재학 중이라 가지고 그래도 희망을 꿈꿔볼 수 있고 나는 나중에 뭘 할 거야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년은 그런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내 이 학력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여지도 안 되고 특별하게 기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그 학령기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35만 정도의 학령기에 있는 그 청소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지 아니하고 그중에 상당수는 대안학교에 있거나 또는 직업전선에 있거나 아예 파악이 안 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데 한 17만에서 19만 정도는 아예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17만에서 19만 정도 되는 아이가 지금 17만, 19만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어서 사회에 나왔을 때 어떤 어떤 자리를 전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해보면 향후에 아주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는 한 집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제대로 된 직업 전선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회에서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국가에서 제대로 관리해주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국은 나중에는 국가가 국가 부담으로 어떻게든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뭉개고 있을 것이 아니다. 뭔가 좀 대책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총리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이게 다 이제 교육부는 뭐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 신경 쓰고 그렇죠. 예, 노동부는 어쨌든 취업 학교로 들어오는 사람들만 신경 쓰고 여가부는 뭐
전화가 오는 전화 상담으로 뭐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만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네. 사실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럼 어떤 정부에서 연계적으로 그렇죠. 그런 학교에서 조금, 이탈한 젊은이들을 관리할 시스템이 그렇죠. 없군요. 이탈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재원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을 제대로 직업 훈련을 시키고 해서 길러낼 수 있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 아이들이 결국은 세금도 내고 해서 그렇죠. 제대로 양극화의 대상이 한 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역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이 이제 외국을 보면 특히 이제 독일이나 그 북유럽이든 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 국가를 보면 그런 직업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럽죠. 네. 그래서 우리도 그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복지국가라는 게, 예, 그렇게 막 학교에서 이탈된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없는 존재 취급받지 않고, 그렇죠. 정말 그 합당한 직업을 구해서 정말 당당한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좋은 사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뉴스 듣고 다시 한정혜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선아의 시사돌직구 2부 순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한정혜 의원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을 맡고 계시죠. 한정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방송 게시판, 실시간 게시판이 너무 훈훈하게, 오랜만에 아주 훈훈하게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가슴 아픈 것도 있어요. 가슴 아픈 것도 있으세요. 왕싸가지님, 저기 창녕 남지에서 네. 예쁜 사진이랑 보내주셨는데. 네. 왕싸가지님께서. 예, 사진 너무 감사하고요. 아이고, 예, 예쁜 꽃사진 보내주셨네요. 예, 너무 이쁘네요, 진짜. 그런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 이름이고요. 네. 줄여서 얘기할 때는 새정치연합. 그리고 더 짧게 하실 때는 새정치라고 해주세요. 아하, 이분이 지금 새민연이라고 좀. 네, 그게 이제 새누리당에서 네. 예전에 있었었죠. 자민련하고 어떻게든 좀 엮어보려고. 예, 색깔을 자꾸 이제 새민연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쓰지 않는 명칭이에요. 네, 공식적으로 그 약칭도 등록을 하죠. 그럼요. 네. 새정치연합으로 약칭 등록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새정치연합으로 많이들 불러주시길 바라고요. 짧게 줄이시더라도 번거롭지만 새정치연합으로 꼭 불러주시길. 아니면 그냥 새정치. 네, 새정치. 오케이. 달구지님께서는요. 대변인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선명하고 전투적인 야당 대변인보다는 좀 회색적인 지도부의 대변인이 아닌가 싶은데 본인 생각 어떠신지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즐거운 인생님께서는 즐거운 인생? 네, 익숙하네요. 즐거운 인생님께서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두 분 한정혜 의원님과 진행자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저도 누군지 알겠습니다. 해란강님께서는요. 와 의원님 이쁘시네요. 근데 외모 깔때기. 근데 야당이 요즘 너무 야당답지 못한 것 같아요. 제대로 야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또 단골손님 이메가스톤님께서는 한정혜 대변인님 김한길 대표가 갈구면 그냥 받아버리세요. 이렇게. 제가 김한길 대표님을 갈구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변인 되신 거는 축하합니다만 이러면서 조금 야성이 부족한 우리 새정치연합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뭐라고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대통령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렇게 국민과 통합하겠다, 국민 통합하겠다, 또는 소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걸고 실질적으로 전혀 소통하지 아니하고 국민 통합하지 않은 대통령이 유사일에 제가 보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저런 식이면은 야권에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게 서로가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음을 열고 어쨌든 대화를 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심부름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것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한 상황으로 계속 나타난 거죠.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게 우리 지지자들이나 또는 국민께서 이렇게 보시면 뭐가 되는 게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니까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야권이 더 야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근데 우리 당은 지금 정말 내부에서 치열하게 서로 고민해가면서 그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상대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대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진짜 이게 얘기가 진행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이란 게 더 노력을 해야 되죠. 저희가. 상대가 있는 건데 네. 저쪽에서 아예 그냥 상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면은 네. 한쪽의 힘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명백하게 한계가 그러니까 예전에 있죠. 동문서답 그래서 동쪽 문을 닫으면 서쪽이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 동쪽문을 네, 그렇대요. 네, 네. 그런데 정말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답답하시네요. 네, 새누리당을 이렇게 보면. 참 그런 답답한 국면에서 이제 대변인이 되셔서 또 민주당 대변인으로 임명이 되셨다가 예. 또 며칠 만에 짜잔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되셨어요. 뭐 네, 며칠 상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두 달은 좀 안 됐고요. 1월 15일자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3월 2일 날 통합 발표가 됐고 3월 말에 어쨌든 신당이 창당이 된 거니까 그렇죠. 한 2월, 3월, 예, 2달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뭐 어떠한 변화를 느끼세요?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어쨌든 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으니까 원래 대변인 업무가 굉장히 이렇게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는 업무이기도 한데 지금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면서 바쁜 일이 좀 더 많아졌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제 저희가 6.4 지방선거 앞두고 기초선거 공천 문제도 공천을 하는 것으로 국민투표가 아니구나.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고 해서 사실은 그 후속 조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이 지금 더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요. 저 윤중로에 벚꽃 피었다 그러는데 사실 보지도 못하고 아니 지나갔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조금만 가시면 되는데 그걸 못 보셨어요. 네, 아이고. 못 보고 아침에 일찍 나오면서 그냥 스쳐 지나오고 저녁에는 어두울 때 나가버리니까 또 못 보고 해서 벚꽃의 실루엣만 보셨군요. 그런 셈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네. 이렇게 왜 모였지? 벚꽃이구나. 뭐 그런가 그렇습니다. 보다 하고 네. 지나가시. 내년엔 꼭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근데 뭐 이렇게 중요한 직책 맡게 그런 되시면 악담을. 네. 그러신데 그래서 연합 창당으로 해서 이제 네. 두 대표와 함께 네.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인데요. 그 두 대표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그럼 그 대변인 업무라는 게 이제 대표 업무와 가까이 이제 가는 거다 보니 두 대표를 직접 이제 대하실 때도 많으실 텐데 어떠세요? 두 분,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두 분이 뭐 혹시 이렇게 무공천 논란 관련해서 뭐 서로 이렇게 삐지시거나 뭐 사이가 뭐 소원해지시거나 그런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두 분은 그 결정 과정에서 어쨌든 당원의 뜻, 국민의 뜻 그대로 받들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걸 그대로 사실 받으셨죠. 받아서 우리가 밑에서는 이게 어떤 것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두 개를 다 준비를 어쨌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을 하게 되면 공천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막 그렇죠. 필요하니까 빨리 그걸 안을 만들었어야 되고 무공천으로 나올 경우에는 또 이러이러한 것들. 그래서 저희는 뭐 두 가지를 다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밑에서는. 네. 근데 어느 쪽이 좀 더 우세했나요? 그 내부적인 분위기는 사실 최고위원회가 저희가 전체 최고위원회 한 18분 정도 되시는데 최고위원회는 압도적으로 무공천이 많았었어요. 아, 그래요? 압도적으로. 최고위원회 뭐 인적 구성을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출신의 최고위원님들도 무공천이. 그냥 가야 된다. 네. 무공천으로. 네, 무공천이 많아요. 근데 이제 당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위원회가 이미 결단을 한 사항이니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갑시다라고 이제 하기에는 조금 그게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지방선거를 치르고 지방선거 국면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전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든 한번 다시 우리가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당원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은 또 좀 다르니까 왜냐하면 국민을 보고 약속을 한 거고 하니 국민께도 물어보자. 그리고 당원께도 다시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죠. 네. 뭐 그렇다면 얘기가 약간 샜는데. 네. 김한길, 네, 안철수 제가 사실 대표. 김한길 대표님은 1월 15일부터니까 조금 또 됐죠. 조금 됐는데 안 대표님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별로 많지 않은데 아무튼 제가 아는 데까지 얘기해서 나중에 이거 야단 맞지 않을라나 모르겠는데 김한길 대표님은 굉장히 아침에 일찍 시작하세요. 아, 그러세요? 한 5시 경에 일어나셔서 사무실에를 6시쯤에 오세요. 어머나. 6시쯤에 오셔서 한 1시간 정도 신문을 대체적으로 정독을 이렇게 하시고 7시부터 일정을 시작을 네. 하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햄버거를 좋아하세요. 햄버거? 네. 제가 작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아침 식사도 햄버거를 드실 경우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아침에 뭐 보고 드릴 일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가면은 햄버거를 드시면서 이거 좀 드실래요? 이렇게 하고 이게 뚝 뜯어가지고 주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왠지 뭔가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약간 비싼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서민적인 풍모인가요?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조식으로 햄버거. 아침도 그렇고, 그러니까 점심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복잡한 음식을 싫어하시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코스. 예, 이런 거를 좀 싫어하시고. 일식집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싫어하시고 간단하게 무슨 탕 이렇게 해서 일품 요리를 딱 때우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좀 그런 스타일이시고. 저희가 지난번에 지난번에 세배 투어 할 때, 세배 투어 할 때는 이렇게 뵀더니 맨발로 다니시는 것도 편안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녁에 일정 마치시고 나면 청바지로 갈아입고 저녁 드시러 나오시거나 이렇게 할 때는 맨발에 그냥 운동화 신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나오시기도 하고. 근데 한때 또 이제 우리 국정원 사건 때문에 뭐 특검을 하자 이런 국민적인 요구 굉장히 많았고요. 또 김한길 대표가 특검을 관철하겠다 어떻게든 믿어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국면에서 이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김한길 대표 퇴진 요구까지도 뭐 이제 SNS 상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그 김한길 대표께서 트위터를 하시고 또 이제 뭐 여론에 민감하신 뭐 자리에 계시니까 알고는 계실 텐데 뭐 그런 요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기류에 대해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그것과 관련해서는 반응을 하시거나 하셨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여전히 그 의지가 있거든요. 지금 특검에 대한 의지는 여전하시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에 방해를 해서 대선에 불법 개입을 해서 어쨌든 한 것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정상적인 일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지 사실은 저것을 특검의 형태로 뽑아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지방선거에 사실은 굉장히 좀 기대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결국은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를 해야지만이 여권의 힘을 좀 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상설특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안 같은 것도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올렸을 때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뭐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러한 상설특검과 관련한 제도 같은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고민을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권 내에 결국은 이 정권이 그것을 털고 가야지만이 될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지 털고 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연합해서 창당한 후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지난주까지 이제 무공천 논란으로 뭐 거의 꼬박 한 달을 소진을 하면서 많았는데 또 창당 초반기에는 또 친노 배제론 이런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지지층들 그리고 이제 안철수 친노 배제론을 내세운 건 어느 특정 신문이었었는데요. 언론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변인단에서 좀 강하게 브리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당내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서 조금 더 야권이 커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간을 해주지 말라. 이간하는 것처럼 기사를 자꾸 쓰지 말라. 그 발언을 하신 분은 그 특정 인물은 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노 배제론을 얘기하신 분이. 네, 뭐 이제 뭐 떨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조금 독특한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하나의 독특한 케이스인데 언론에서 좀 많이 부각시킨 면이 있다. 그러니까 언론이 그러니까 제가 당직을 맡아서 또는 이제 그 전에 정치를 하지 않았다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언론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정치
인사가 이렇게 투영돼서 나갈 때는 완전히 왜곡돼서 나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굴절이 되어서. 그 여론이라고 하는, 언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가면서 굴절 현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굴절이 크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보여지는 반면에 어떤 분에 대해서는 아주 심한 굴절이 있기도 하고 또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는 A를 얘기했는데 뭐 Z를 얘기한다든지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것도 많이 배워요. 지금 사실 대변인 하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배워요. 굉장히 그럼 조심스러우시겠어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언론의 특성을 아시기 예,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평가절하되어 있는 의원님들도 저희가 많이 봐요. 아하. 정말 괜찮으신 분인데 언론에서 별로 알려지지 않아서 정말 괜찮으신 분이 너무 안타까워 이런 분들도 많으시고. 네, 사실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요. 안에 예. 이제 특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그런 의원님들 너무너무 많으시거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 깔때기 뭐 좋은 분들이 많다. 이런 말씀으로 알겠고요. 네. 그 거의 한 달을 그런데 무공천 논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날려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새누리당의 예비 후보들은 나름대로 뭐 자가 발전이든 뭐 논란이든 일으키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왔는데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 후보들 예비 후보들은 좀 그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비껴나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선대위가 꾸려졌고 뭐 승리를 향해서 가야만 하는 승리위원회, 새정치 승리위원회. 승리위원회. 네.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어떻게 보면 출발 선상이 이미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새누리당에 비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임하고 계신지. 저희가 사실은 그 지방선거는 수성의 입장이기도 해요. 사실은 2010년에 저희가 그 대부분 의회에서도 좀 과반 이상을 우리가 획득을 했었었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 지역은 기초단체장의 경우에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래서 사실은 현직 그 단체장으로 계시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선거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후보로 나오거나 아직 그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해서 그 탈당을 과거에 무공천 기조가 유지될 때 탈당을 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직무 정지를 하고 나오거나 하는 후보로서 뛰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회 자체가 사실은 주어지지를 않았어요. 이제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빨리 경선을 해가지고 자기들 후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작 지점 자체가 갖다질 수는 없다. 이제 광역단체장도 그렇죠. 저희가 훨씬 광역단체장이 많죠. 네.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 광역단체장과 관련된 또는 광역의원과 관련된 룰은 이미 이제 세팅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어쨌든 중앙당에서 자격심사위원회 꾸려서 정말로 개혁공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발표도 일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주 내로 거의 정리는 될 듯해요.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그 경선 과정.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이 일부 경선이 끝난 지역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 지역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는 이제 단수 후보가 아닌 지역의 경우에는 경선이 드디어 시작될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뒷심을 믿습니다. 네. 토끼와 거북이에서 빨리 간 토끼가 어떻게 됐더라를 기억을 하시면 나무 밑에서 낮잠 자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그렇게 공천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쫙 서 계신데 문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개혁 공천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조금씩 지역별로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잡음이 들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에 이제 안철수 대표의 새가 없는 이 당에 안철수 대표 사람 심기가 개혁공천의 하나의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느냐. 개혁공천이라는 명분으로 안 대표 측 사람 심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의혹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실제 그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어제 광주 같은 경우에도 광주에 있는 의원님들 전부 중에 7명 중에 5분이 7분 중에 5분. 7분 중에서 한 분은 박주선 의원님이 빠지셨고 이용섭 의원님은 후보시니까 그렇죠. 빠지셨는데 나머지 5분들이 다 어쨌든 합의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 계신 의원님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게 막 흔히 말해서 안심이 실렸다 또는 뭐 김심이 실렸다라고 해서 그 말을 들으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뭐 강기정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누구 얘기를 듣고 하실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광심 우리는 그랬어요. 광주의 민심이 실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그 우리 당이 지방선거에 승리하려고 하면 정말 개혁공천이 돼야 되는데 개혁공천을 단적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느냐. 결국은 새로운 인물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끼리 쭉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던 것 같고 그러나 전략공천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하셨어요.
경선을 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누구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지지하겠다.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그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짜 우려를 표하고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여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그 후보의 룰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세 후보가 모두 만족하는 어쨌든 그 룰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칙으로 정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이제 큰 룰을 정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후보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그것은 기존에 그 룰을 만들 때 그것까지 논의를 해서 이 룰이 나왔습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면 그 룰을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검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답변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그렇죠. 부작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관련한 그 후보 관련한 룰도 정리가 됐고요. 세 분 모두가 그 룰을 받아들이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이번 주 말부터는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게요. 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경선에 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많이 이제 전화 받아주시고. 전화 꼭 받아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아무튼 뭐 경기도나 광주나 뭐 광주는 이제 뭐 그렇게 지지 선언하신 의원들의 입장에 뭐 동조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러한 상황을 설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네. 경기도의 경우는 그렇게 세 후보가 다 만족하는 선에서 일단은 이제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근데 이 선대위가 이제 꾸려졌어요. 네. 일명 그 무지개 선대위라고 하죠. 7색깔 무지개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새정치 승리 네, 선대위입니다. 새정치 승리 선대위, 승리위원회 네. 뭐 이렇게 꾸려졌는데 그런데 약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게 딱 한두 사람이 책임성을 가지고 확 이렇게 끌고 나가야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어떤 뭐 책임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려질 수가 있고 좀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딱 될 텐데 7명의 선대위원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그걸 또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는 그렇게 또 보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그 선대위에 참여하신 우리 위원장님들이 공동 선대위원장님들이 다 대선 주자였었던 분들이세요. 즉 네. 다시 말해서 일정 부분의 지지층들을 다 가지고 계신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야권은 어쨌든 우리를 지지하는 야권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힘을 다 합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라도 더 보탤 수 있으면 더 보태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 선대위 체제로 꾸렸는데 그것을 마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꼬아서 봤나요, 우리가? 세상을 조금 밝게 가능하면 밝게 볼 수 있도록. 아무튼 그 계신 분들이 그렇게 선대위원장으로 이번에 어쨌든 그 인선이 되신 분들께서 너무나 적극적으로 다들 해주시겠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고요. 정말로 네. 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를 통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도 새로 태어나고 그렇게 지방정부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좀 저도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그랬으면 좋겠네요. 참. 질문 하나, 마지막 질문이네요. 굉장히 스피디하게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 질문으로 달려왔습니다.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도 새정치연합과 같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이제 재탄생한 것인데 한정혜 의원님, 한정혜 대변인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정치개혁, 진정한 새정치 어떤 걸까요? 식상할 수도 있는데요. 워낙 이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약속 정도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해야 되고 그 약속은 지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어쨌든 자꾸 국민 보고 우리에게 와서 뭐라고 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민심의 용광로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국민의 눈으로 한번 정치를 바라보는 것 그게 새정치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국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의 눈으로 정치를 바라보면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국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뭐 정치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뭐 새정치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한정혜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변인 한정혜 의원님 모시고 빨리 달려왔습니다. 얘기 나눠봤고요. 마무리 이렇게 할까요? 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